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지난주 호주 와인을 그렇게 좋다고 했으면서 왜 바로 다음 영상이 칠레 와인이냐? 제가 예전부터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벼르고 벼르던 와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깜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이 여기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수가 보다 적을 때 이 와인을 소개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좀 있어요. 이 와인이 수입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이 WS 통상 관계자분에게까지 닿아서 앞으로 이 와인의 수입 물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렴하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었어요. 다 설계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와인이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와인이기 때문이에요. 늘 그랬듯이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칠레 피노누아라는 말이 혹시 어색하게 들리시나요?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칠레는 피노누아 맛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해요. 칠레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피노누아가 나옵니다. 사실 칠레 피노누아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와인 좀 마셨다 하는 분들은 피노누아를 찾을 때 부르고뉴 피노를 제1순위로 두시고, 와인 입문자다 하는 분들은 칠레 피노가 아니라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을 드십니다.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여요. 그래서 이게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은 와인이 아닌데도 수입사에서 소량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와인이 나오는 곳은 리마리벨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되게 특이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남반구 국가들의 지역들은 위도가 올라갈수록 덥고 위도가 내려갈수록 춥습니다. 리마리벨리는 칠레 산지 중에서도 굉장히 북쪽에 위치한 산지예요. 그런데도 서늘한 기후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칠레는 남반구에, 그리고 안데스 산맥 왼쪽에 길게 위치하고 있어요. 위에는 사막이 있고 아래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로 갈수록 덥고 아래로 갈수록 추워요. 리마리벨리의 위치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여기에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력인 주요 레드와인 산지들보다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글어스로 볼까요? 여길 보다 자세히 보면 바로 옆이 바다거든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바다와 경계가 되는 곳에 산맥이 있어요. 이게 봉우리가 해발 600m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관악산 같은 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해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바람 자체는 내륙으로 잘 넘어오는데 수증기는 산맥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과 안개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리마리벨리에는 구름이 많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개가 짙게 깔리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구름이 많으면 비가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신기한 게 강우량은 굉장히 적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구름을 구성하는 수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빗방울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비가 안 내리는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피노누아는 껍질이 얇아서 태양을 강하게 받으면 버티지를 못하는 품종이에요. 뜨거운 데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너무 서늘하기만 하면 과육이 제대로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피노누아 재배의 관건인데, 리마리벨리의 경우 피노누아를 위한 기후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셈이에요. 위도만 생각하면 더워야 하지만 이런 구름과 안개 그리고 해풍이 부는 해양성 기후 때문에 피노누아가 잘 자랄 수 있는 온화한 기후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마르케스 대 까사콘차 많이들 드시죠? 그 집 샤르도네랑 피노누아도 다 리마리벨리에서 나옵니다. 꼭 이 와인들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마트나 샵에서 리마리벨리가 와인 라벨에 붙어있는 걸 본다면 아, 그때 그 이상한 유튜버가 얘기했던 지역인데?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마리벨리의 또 다른 장점이 이 지역에 석회암 토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 토양이 진짜 흔치가 않아요. 제가 파이로스 와인을 다룰 때 석회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미네랄 느낌이 풍부한 좋은 포도가 나오는 굉장히 희소한 토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역적 이점은 알겠어. 그래서 누가 만드는데 와인이 뭔데? 오늘의 와인은 따발리라는 와이너리의 탈리나이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 100%고 현재 2015 빈티지랑 2017 빈티지가 시장에 풀려 있어요. 제가 와인을 찾아다니면서 현지 매체들 눈팅을 많이 하는데요. 남미에 데스코르차도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칠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미를 대표하는 매체예요. 국내에서 보이는 칠레 와인들 병목에도 스티커가 붙은 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매년 테이스팅 노트를 종합해서 연초에 결산을 내는데 데스코르차도스 2020에서 레드와인 부분 1등이 칠레 피노누아였어요. 그게 따발리에서 나온 탈리나이 피노누아 2018 빈티지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탈리나이 파이라는 이름의 상급 피노인데 이게 2018 빈티지가 첫 빈티지였고 아직 시장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로 테이스팅을 해서 당시까지만 해도 라벨이나 이름이 제대로 안 붙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검은색이죠. 탈리나이 2018 빈티지라고 써져 있지만 같은 와인이 아니라 고급 라인인 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점수가 98점이었어요.
그리고 알마비바랑 세냐, 비네도 체드윅 같은 유명 와인들이 97점으로 그 다음 순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이 당시 알마비바랑 세냐를 누른 게 칠레의 피노누아였던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한가? 결과가 그래요. 봐야지 믿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본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집이 칠레에서 피노 잘 만들기로 원래부터 소문이 자자한 집이에요. 그래도 점수가 너무 오버된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은 다음 내용도 봐주세요. 많이들 알고 계신 평론가 중에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와인 평론가가 있어요. 평론가이자 마스터 오브 와인이십니다. 제가 와인 서처에서 찾아보는 와인마다 평균점을 다 깎아 먹으세요. 그래서 되게 깐깐하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는 매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팀이 13명인데 그중 6명이 MW예요. 그 날고긴다는 사람들 중에 페랑 센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디켄터 월드와인 어워드에서도 스페인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MW는 아니고 소믈리에 출신의 스페인 와인 전문가 분이세요. 그런데 칠레 쪽도 평가를 같이 하세요. 아마 언어가 스페인어로 같아서 그렇겠죠. 어쨌든 그분이 같은 와인에 20점 만점에 18.5점을 매겼습니다. 원래 점수를 퍼주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18.5점이 이 사람이 역대 매긴 칠레 와인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예요. 그만큼 이 와인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탈리나이 2018 빈티지라고 나와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 탈리나이가 아니라 탈리나이 파이예요. 이건 유료 컨텐츠라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가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탈리나이 파이 2018 빈티지가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 최고급 라인이 아닌 중급 라인인 탈리나이 피노누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별로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이 라인 역시 대외적인 평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물론 제 입맛에도 맛있어서 영상으로 다루는 거고요. 점수를 한번 보실까요? 2015 빈티지는 티메킨이 95점, 디켄터가 95점, 2017 빈티지는 티메킨이 94점, 데스코르차도스가 96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장터가 기준으로 한 4만원 전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가격대의 점수가 아니긴 하죠. 그리고 이 가격대로 이런 평을 받는 와인이라면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이 밝고 화사한 붉은 거실 뉘앙스랑 음습한 버섯향이나 흙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실향만 있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고 버섯향만 강하면 내가 와인을 먹는지 버섯 주스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와인의 2015 빈티지를 마셔봤는데 과실향과 얼스향 그 둘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이게 시음적기가 딱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열고 칠레 피노도 괜찮네? 하면서 마시다가 중간쯤 마시니까 와 이거 진짜 괜찮네?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혼자 한 병을 다 비웠어요. 테크시트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30% 훌 클러스터가 눈에 띄는데 이게 70%는 줄기를 떼어서 열매들만 사용했지만 30%는 줄기를 떼지 않고 통째로 썼다는 거예요. 줄기에서부터 탄닌 성분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마냥 여릿한 피노는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7일 동안의 저온 치명을 통해 색과 향 성분을 추출했고 토착효모를 썼고 12개월 동안 프랑스의 5개 지역에서 나온 오크통에서 숙성이 됐다는 것도 참고해서 봐주세요. 이 와인은 이런 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신데루 피노는 다 실패했다 라는 분들, 충분히 트라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 안쪽에서 입문용 피노누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는 부르고뉴 피노만 먹어, 이런 분들께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워서 아마 드셔도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머니 사정상 부르고뉴 피노는 많이 마셔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적인 비교는 못해드리겠는데 다만 제가 정말 신뢰하는 전문가 중에 와인21의 정수지 기자님이 계신데 이 와인의 2011 빈티지에 대해 부르고뉴의 포마르 지역 와인과 유사하게 느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옛날 글인데 본문에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기자님 블로그 안에 다른 정보도 많으니까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와인이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병이 굉장히 뚱뚱하다는 거예요. 제 셀러에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맨 밑에 스파클링 와인 놓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넣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셀러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게 좀 단점입니다. 이 와인의 2015 빈티지가 라빈에서 이번 3월 행사에 들어가 있어요. 노들역에 있는 퍼미에크리에서도 2017 빈티지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 상황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뿌티클라레에서 구매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입 수량이 많은 와인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2015 빈티지나 2017 빈티지를 드셔보시고 아 이런 와인이구나 확인을 하신 다음 2018 빈티지의 딸리나이 파이가 수입되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칠레 피노에 대한 경험치를 좋은 방향으로 더해줄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 물량만 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칠레의 리마리벨리에서 나오는 따발리의 탈리나이라는 와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칠레 피노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음에 또 다른 묻혀있는 보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